안녕하세요. 네. 배상 책임을 이제 함께 할 강사 임경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짧게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할게요. 이 책 제목 길잖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면 아, 근로자 재해도 포함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9주죠. 총 9주예요. 그래서 1, 2주차는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장과 뭐 제2장 그리고 제2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 손해는 무엇인지, 소극적 손해는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산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배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주차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에서 5주차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험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 그 하나의 큰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살짝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배상책임 보험 및 그리고 근로자 재해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결국에 하나의 배상책임 보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배상책임과 하나는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자가 다친 경우를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주는 그냥 일반적인 배상책임 보험, 그리고 3주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6주, 그리고 앞에 법률 부분 2주, 그럼 이제 8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총정리하고 좀 여유가 된다면 살짝 완전 초보적인 그런 부분이어도 계산 문제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뭐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그렇게 진행이 혹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거고, 저는요, 제가 글씨를 워낙 잘 써서 그 칠판에 그 책방 글씨를 잘 안 써요. 워낙 너무 잘 써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업이 끝나면 거의 제가 정리를 싹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충분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패스가 참 좋은 게 오프라인 수업을 딱 듣고 여기는 온라인도 되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다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필기가 필요하시면 필기 하셔도 되고, 정리를 싹 다 해서 제가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자료는 요일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말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담당 선생님이 뭐 토일 뭐 그렇게 해서 날짜는 그 다음 주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예습은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하셔도 별로 그렇게 이제 도움도 별로 안 되실 뿐더러 복습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제가 외우세요 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5페이지 볼까요? 혹시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은 좀 계시기도 하고, 전혀 이제 설마 피보험자가 누군지 수익자가 누군지 모르는 우리 병아리 같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 아세요?
아주 분위기 세져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학원 왔는데 피보험자 막 기친 승사원 막 이렇게 기친 허사원 막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기친 허사원에서 막 주술 외우듯이 막 외우길래 속으로 저것들이 뭐라는 거지? 미친 허사원? 뭐라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물어볼 수도 없고 전 막 늦게 들어가서 괜히 막 물어보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래서 막 못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합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뭔지 수익자가 뭔지 모르셔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단 계약법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제 과목에서는 계약법이 주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여기 책을 좀 보시다 보면 계약법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패스하다시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서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이 없거든요. 제 과목에서는. 계약법에서 비중이 90% 이상이어도 제 책에서는 1, 2%라면 제가 굳이 그걸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스할 거고. 이해되시죠? 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임법리. 우리 책임법리 개념 한번 볼게요. 줄 그어주세요. 손해배상 책임법리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적 근거부터 배상금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래요. 첫 줄에 찾으셨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적 근거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 그리고 전 과정에서 여기 또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변제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법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박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단계별로 사실 그 단계 외우시지 마세요.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의 그 법적 근거.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배우는 게 그럼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다행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없는 거지만 왜? 몇 개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아는 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객관식 아니죠?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법적 근거에 이제 입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지느냐? 아니죠? 거기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립 요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3, 4, 5단계가 배상 책임이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률상 책임이 존재를 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요건도 갖춰졌으면 어떻게 이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뭐 금전배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상복구를 시킬 건지 그리고 언제 변제를 할 것인지 뭐 보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으로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질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실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고 이게 타당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제 그 의무가 주어졌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내고 결국은 이제 그 성립 요건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보험으로 나중에 뭐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손사의 역할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과목을 배우게 되는 앞으로의 그 배움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첫째 줄 약간 후자 부분 밑줄 그어주세요. 대표적으로 그 발생 근거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가 되는 행위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결국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얘가 기초가 돼서 수도 없이 나와요. 결국은. 그리고 더도 막 되게 많이도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몇 개만 더 있고 특별법에 의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걔네까지 그렇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시면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민법 제 몇 조요? 750조 불법 행위 책임.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보험이 이제 배상책임 보험이고 배상책임 보험은 결국 어떤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떤 보험이죠? 배상책임 보험이? 보험 상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어디가 다치면 나오는 보험이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오는 보험이 있고 내가 심지어 죽어야지 나오는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다치거나 그 사람의 물건이 망가지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그렇죠? 그럴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배상책임 보험은.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보험금이 막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건 말 그대로 근거도 없이 나가면 삥 뜯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결국 그 근거가 얘네라는 거죠. 그럼 얘네가 얼마나 숱하게 나오겠어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금이 보험사가 지급을 할 때 결국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나가니까 결국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항상 얘네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든 보험에 거의 다 얘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패턴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제 논술형 시험으로 이렇게 답안을 보면 답안 쓰는 스타일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거의 지금 첫 시간이니까 그럼 답안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험사, 저는 독립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험사에 이런 때 이제 저희가 그런 보고서를 이제 집어 넣을 때 그러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다루게 되겠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결국 법률상 책임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이 그러면 타당하게 이 보험 상품이 면책인지 부책인지 당연히 부책이니까 보험금 지급을 그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보험자의 그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근거를 또 막 쓰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면 손해액을 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 막 계산 문제를 막 써요. 이게 답안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보고서가 돼요. 그래서 최종 뭐 얼마, 뭐 액수 크면 좋으니까 그냥 한 2억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수수료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통장으로 주시면 땡큐요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도 되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따라와요. 법률상 뭐 몇 주 이렇게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책임이 발생을 하니까 보험사야 네 보험에 피보험자가 책임이 이거 해당되니까 넌 지급해라. 얼마? 손에 짜자자자 피해자의 손에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오늘 첫 시간에 얘를 배운다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민법 제390조와 750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포인트는 자 1번에 계약에 근거한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밑에 한번 가볼까요? 계약에 근거한 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계약에 근거한 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계약에 근거했다라는 거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뭔가 계약상의 관계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다가 피해를 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우리 그래서 채권자 지금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채무불이행이란 하고서 채무불이행이란 찾으셨어요? 채무불이행 책임 그 밑에 채무불이행이랑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쫓아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자, 뭐 채권자 우리 보통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은행에서도 들어보고 TV 보면 채무자, 채권자가 빚독촉하고 돈 내라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뭐 보셨잖아요. 결국에 뭐 돈을 꺼주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이제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요. 즉 옆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냐. 결국은 갚을 채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관계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험을 하죠. 그럼 돈 안 갚았다고 해서 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 계약관계 부분들이 이제 후술은 하긴 할 텐데 근로자를 뭐 고용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나 계약서 안 썼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계약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특정 그런 다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줄 보게 되면 계약관계에서의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을 하여야 한대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해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 판례 번호 보이시죠? 좀 밑에 부분 내려와서. 거기 중간에 민법 390조에서는 거기 한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중간 부분?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판례 내용 거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죠.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이것만 읽어볼게요. 대판 1998 424 여기 숫자 있는데 거기 찾으셨나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기책사유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무 당사자에게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는 피해자, 얘는 가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가 발생을 하면 민법의 기본 원칙은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있냐면 피해자가 결국 청구를 하겠죠.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채무가 있는 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가해자인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채권자가 본인에게 가실이 없으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책의 전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이제 좀 인용한 부분들인 건데 이 부분만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부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증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 이게 채무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 좀 나중에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거기에서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 2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채무자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해요. 자, 옆에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릴게요. 채무불이행의 유형. 27페이지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그냥 크게 대표적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정 이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시기가 됐는데 어떤 사유가 됐던 간에 이행을 안 하는 거죠. 3월 예를 들어서 27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저 자식이 변제를 안 한다? 그럼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행지체, 그리고 이행불능, 이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빌려갔던 물건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죠. 항아리 같은 거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행불능이 되는 거고, 불완전 이행은 100% 완전하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1%라도 뭔가 불완전하면 그럼 불완전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아니라 때로는 채권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청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26페이지 두 번째가 26페이지 옆 페이지에 그 두 번째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게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이행을 하고 싶은데 채권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의 가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심플하게 그냥 이행지책,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깊게 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이제 발생을 하면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채무자에 의해서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자, 중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은 뭐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에 업주도 나오고 근로자도 나오고 때로는 식당 주인도 나오고 손님도 막 밥 먹으러 와갖고 가스 터져서 막 죽고 이래요. 드라마처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가실도 막 법적인 책임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등장인물이 허구한 나오는 사람들이 뻔해요. TV 틀면 이 드라마에 A 나오는데 SBS 들고 KBS 막 또 틀면 그 A가 또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등장인물이 뻔하다고요. 자, 5번 다시 보게 되면 사용자, 영업주 등의 채무 불이행 책임. 여기 별표 막 쳐놓으세요. 그리고 의의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게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보고 하다 보면 시험 8월 달이 되면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암기, 그런데 무식하게 외우지 말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척 하려고. 나 알고 있다. 채점자야, 나 이 정도 실력 갖고 있어. 그걸 표현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써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자, 밑줄 그어주세요. 피용인이 제공하는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은 물론 그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배려 의무가 존재한다.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장 주된 의무는 뭘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쵸. 제일 주된 의무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게 가장 주된 의무인데 임금만 딸랑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요즘 얼마나 좋아요. 보면 회사에 요즘 젊은 또 친구들은 회사 뭐 급여도 중요하지만 뭐 탄력 근무한다고 해서 뭐 진짜 막 8시간만 처음 새벽에 출근했다가 막 오후에 금방 나가기도 하고 늦게 출근했다가 막 그런 회사도 있고 막 TV 보면 막 과자도 내 맘대로 막 꺼내고 전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데도 있고 지금 그런 환경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일하는데 연봉은 되게 센데 막 벽돌이 막 머리에서 떨어지고 그런 데서 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 임금 지급에 대한 주된 의무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그런 의무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럼 결국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죠. 이 사업주는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따따따 쓰면서 얘를 쓰는 거죠. 근로자의 상황은 임금 지급은 물론인데 뭐 이렇게 해서 환경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써주시는데, 그러니까 무식하게 암기하면 안 되고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임경과가 문제를 내요. 답안 쓰면 안 외워지고 싶어도 얘가 계속 문제를 낸다고요, 제가. 왜? 해마다 근로자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8월 전까지 안 외워지면 부모님 원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냐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거는 진짜 일부러 외우시지 마시고 보세요. 옆에 보겠습니다. 영업주와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업주는
고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소의 모든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겠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당연히 난 칼국수 시켜서 칼국수 맛있게 먹고 싶은데 칼국수는 맛있는데 거기에 막 칼국수 먹다가 아줌마가 서빙하면서 나한테 막 그 칼국수 뜨거운 거 허벅지 막 엎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태 벌어지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키면 이해되시겠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만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끝. 아셨죠? 자, 만약 사용자 또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피용인이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390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떤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계약관계. 사용자나 피용인이면 근로계약관계. 아니 뭐 고객이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런 계약관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사용자죠. 사용인 아니에요. 사용인은 저리 한자가 달라요. 사용자는 지금 놈자자고 사용인은 사람인자인데 사용인은 피용인을 다른 말로 사용인이라고 해요. 사용자는 결국에 대표잖아요. CEO지만 사용인은 근로자예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쓰시다 혹시 그런 거 혼용해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한 장을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 교재에 쓰진 않았는데 의사 진료 행위도 채무불이행 책임. 멀쩡하게 들어가가지고 죽어서 나오거나 이러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는 거죠. 의료사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성형수술 받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채무불이행 책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실게요. 28페이지. 입증 책임 및 소멸시효.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영업장의 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원래는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게 전환이 돼서 그게 아니라 채무를 지는 자가 내가 과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입증 책임이 그들에게 존재를 해요. 채무자에게. 그리고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이거 계약법 시간에 배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채권이라는 거는 상인이 이제 거래가 있으면 혼자 거래가 아니라 쌍방이 거래를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상인이 있으면 5년이에요. 소멸시효가. 그 상사채권이 그게.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 만약에 그냥 일반인이면 10년. 이거는 계약법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저희 과목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불법행위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지금 기본적인 거라서. 피곤하신가요? 네, 10분만 쉴게요.